한철수라. 1화. 눈발이 얼굴을 후려쳤다. 아이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다리가 저리고 온몸이 얼어붙어 감각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을 어귀에서 쫓겨난 지 얼마나 됐을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으니 이제 해가 넘어가려는 모양이었다.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제발 한 푼만.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국어를 시도했지만 지나가던 행인은 아이를 본체만 채했다. 아니, 본체만 채한 것도 아니었다. 눈을 흘기며 침을 뱉었다. 썩 꺼져라 더러운 것. 행인의 발길질이 날아왔다. 아이는 피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대로 맞았다. 눈밭에 나뒹굴었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춥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따뜻한 것 같았다. 몸이 녹는 것 같았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엄마의 얼굴도 아빠의 목소리도 이제는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버려졌다는 사실만이 또렷했다. 마을 어귀에 집더미 사이에 울부짖던 자신을 두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어지던 그 순간만이. 그 후로 아이는 국어를 했다. 한 푼, 두 푼 동량을 받아 하루를 버텼다. 남은 밥을 얻어먹고 찬물로 배를 채우고 남노한 옷가지로 추위를 견디었다. 그렇게 버텼다. 버티고 또 버텼다. 하지만 올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너무 추웠다. 구걸로 받은 돈으로는 따뜻한 잠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얻어먹은 음식으로는 추위를 견딜 힘을 낼 수 없었다. 결국 이렇게 되었다. 눈밭에 쓰러진 채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아이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눈을 뜰 힘도 없었다. 눈발이 얼굴을 덮었다. 차가운 것이 볼을 타고 흘렀다. 눈물인지 눈송이가 녹은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니, 구분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이대로 잠들고 싶었다. 편안하게, 고통 없이 그렇게 사라지고 싶었다. 그때였다. 일은...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 아이의 몸을 감쌌다. 아직 살아있구나. 그 목소리는 온화했다. 아이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목소리보다도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아팠다. 왜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가 있는 건지, 왜 이런 목소리를 이제야 듣는 건지, 그것이 아팠다. 가자꾸나. 아이는 들려 올려졌다. 누군가의 품이었다. 따뜻했다. 정말 따뜻했다. 태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곳은 처음이었다. 아이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차가운 것이 아니라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살고 싶었다. 갑자기 간절히 미친 듯이 살고 싶었다. 하지만 의식은 이미 흐려져 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허연 수염을 기른 노인의 얼굴이었다. 자애로운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아이는 뭔가 다른 것을 보았다. 슬픔이었다. 깊고 오래된 슬픔이었다. 마치 자신의 슬픔을 아는 것처럼,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슬픔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밤이었다. 천장이 보였다. 나무로 만든 천장이었다. 불빛이 흔들렸다. 촛불이었다. 따뜻했다. 몸이 따뜻했다. 이불이 덮여 있었다. 푹신하고 따뜻한 이불이었다. 깼구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고개를 돌렸다. 노인이 앉아 있었다. 눈밭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노인이었다. 허연 수염, 자애로운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숨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노인은 차를 따라 아이에게 건넸다. 내 집이다. 마셔라. 아이는 차를 받아 마셨다. 따뜻했다.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그제야 아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죽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저는...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감사하다고? 그 말로는 부족했다. 이 노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다. 이름이 뭐냐? 노인이 물었다. 아이는 대답하려다 멈칫했다. 이름. 자신에게 이름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부모가 버린 후로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그저 저기, 야 같은 말로만 불렸다. 기억나지 않아요. 아이의 대답에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정강. 정할 정에 굳셀 강. 바르고 굳세게 살라는 뜻이다. 정강. 아이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정강. 자신의 이름. 처음으로 가진 이름. 정강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정강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몸을 추스르는 데 보냈다. 혜진은 정강을 극진히 돌봤다.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약초를 달여 먹이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었다. 정강은 그런 혜진을 보며 행복했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행복이었다. 혜진이 사는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다. 주변에는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었고 가까운 마을까지는 산길로 1시간 정도 걸렸다. 외진 곳이었지만 정강은 좋았다. 조용했고 평화로웠고 무엇보다 혜진이 있었다. 몸이 회복되자 정강은 혜진을 도와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강이 물었다.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나무를 좀 해오렴.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땔감이 필요하다. 네! 정강은 도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추웠지만 견딜만 했다. 이제는 따뜻한 옷이 있었고 배도 고프지 않았으니까. 정강은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도끼질 한 번에 나무가 베어지지 않았고 몇 번을 내리쳐야 겨우 흠집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정강은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도끼를 휘둘렀다. 혜진은 멀찌감치서 그런 정강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직한 아이로구나. 혜진은 생각했다.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도끼를 휘둘렀다. 그 모습이 혜진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아이라면... 혜진은 그 생각을 멈췄다. 아직 이를 때였다. 아직 이 아이에게 자신의 짐을 지울 때가 아니었다. 할아버지, 다 했어요! 정강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다가갔다. 나무가 여러 토막으로 잘려 있었다.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쓸만했다. 잘했구나. 혜진이 정강의 머리를 쓰다듬자 정강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밝아서 혜진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아이를 거두어도 되는 걸까? 자신 같은 죄인이. 하지만 혜진은 그 생각을 떨쳐냈다. 이미 거두었으니까. 이제 이 아이는 자신의 책임이었으니까. 정강아, 네 할아버지. 앞으로 우리 같이 살자꾸나. 나무도 하고 약초도 캐고 가끔 마을에 가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살자. 정강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눈물이 글썽였다. 정말요? 정말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같이 살자. 정강은 혜진을 깨워놨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혜진은 정강의 등을 터닥였다. 이 아이를 지켜주리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이 자신의 속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주리라. 그렇게 두 사람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정강은 나무를 했다. 도끼질 솜씨가 점점 늘었다. 처음에는 한 그루 베는데 1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반 시간이면 충분했다. 혜진은 그런 정강을 보며 흐뭇해했다. 점심이면 약초를 캤다. 혜진이 앞서고 정강이 뒤따랐다. 혜진은 약초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이것은 인삼이다.
기운을 돋우는 데 좋다. 이것은 당귀다. 피를 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것은 천궁이다. 두통에 좋다. 정강은 열심히 들었다. 그리고 외웠다.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반복해서 외우다 보니 어느새 웬만한 약초는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저녁이면 사냥을 했다. 혜진이 만든 함정에 토끼 낙과엉이 걸리면 그것을 잡아왔다. 가끔은 노루가 걸릴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혜진과 정강은 고기를 실컷 먹었다. 정강은 그럴 때마다 행복했다. 따뜻한 불가에서 구운 고기를 먹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다. 밤이면 혜진은 정강에게 글을 가르쳤다. 정강아, 글을 알아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글을 알아야 해. 혜진은 나무 막대로 땅바닥에 글자를 썼다. 정강은 그것을 보며 따라 썼다. 어려웠다. 글자는 복잡했고 비슷비슷해 보였고 외우기 힘들었다. 하지만 정강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글자를 쓰고 읽고 외웠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간단한 글은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봄이 왔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다. 산은 초록빛으로 물들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정강은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인지 처음 알았다. 거리에서 구걸할 때는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몰랐었다. 그냥 춥거나 덥거나 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계절이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공기가 달랐고 하늘이 달랐고 모든 것이 달랐다. 할아버지, 봄이 왔어요. 정강이 소리쳤다. 혜진은 웃었다. 그래, 봄이 왔구나. 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좋은 계절이지. 혜진은 정강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죽어가던 아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기뻤다. 정강아. 네, 할아버지? 너는 건강을 위해 몸을 단련해야 한다. 산에서 살려면 튼튼해야 하니까. 몸을 단련요? 그래, 내가 가르쳐주마. 혜진은 정강에게 기본적인 신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소림 기초 신법이었다. 너무 기본적이어서 모두가 무시하는 신법이었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화려한 무공도 강력한 초식도 결국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이 신법의 이름은 소림 기초 신법이다. 소림에서 모든 제자들이 처음 익히는 신법이지. 화려하지도 강하지도 않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혜진은 정강을 앉혔다. 그리고 말했다. 먼저 자세를 잡아라.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당기고. 정강은 혜진의 말대로 자세를 잡았다. 혜진이 정강의 등을 손으로 짚으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제 호흡을 가다듬어라. 천천히, 깊게, 고르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다. 들이마실 때는 배가 나오고 내뱉을 때는 배가 들어간다. 정강은 혜진의 말대로 호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혜진이 말했다. 생각을 비워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호흡에만 집중해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느껴라. 정강은 그렇게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생각을 비우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배고팠던 기억, 추웠던 기억, 외로웠던 기억. 정강은 그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고 호흡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처음에는 한각도 앉아있기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이 늘어갔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문득 무언가 따뜻한 것이 배 아래쪽 단전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작고 미약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할아버지, 뭔가 느껴져요. 정강이 소리쳤다. 혜진은 놀란 듯 정강을 바라봤다. 벌써? 보통 소림 기초신법으로 기감을 느끼려면 최소 몇 달은 걸렸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나흘 만에 느낀 것이다. 재능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직하게 집중한 덕분일까? 혜진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이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잘했다, 정강아. 그것이 기감이다. 내력의 씨앗이다. 이제부터 그 씨앗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정강은 신이 났다. 자신도 무공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실감났다. 그날부터 정강은 더욱 열심히 수련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내력을 키웠다. 처음에는 작았던 기감이 점점 커졌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자 단전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름이 왔다. 혜진은 정강에게 무공 자세를 가르쳤다. 말보 자세, 궁보 자세, 허보 자세. 정강은 그 자세들을 익히며 땀을 흘렸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무공의 기본은 자세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무공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 혜진의 말에 정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열심히 자세를 익혔다. 한 자세를 한 각씩, 때로는 반 시진씩 유지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떨렸지만 버텼다. 한 달이 지났다. 정강의 자세는 이제 제법 안정되었다. 혜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혜진은 정강에게 나한권을 가르쳤다. 소림의 기본 권법이었다. 혜진은 직접 시범을 보일 수 없었지만 자세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정강의 동작을 교정해 주었다. 주먹은 단단하게 쥐어라. 하지만 너무 힘을 주지는 마라. 힘은 치는 순간에만 들어가는 것이다. 정강은 혜진의 말대로 주먹을 휘둘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1000번, 10,000번 반복하자 몸이 기억했다. 그리고 소림보법도 배웠다. 발을 옮기는 법, 몸을 회전시키는 법, 중심을 잡는 법. 정강은 산을 뛰어다니며 보법을 익혔다. 바위를 밟고 나무를 타고 개울을 건너며 몸을 단련했다. 가을이 왔다. 정강은 이제 제법 무공을 익혔다. 나한권을 펼치는 모습은 어설프지 않았고 소림보법으로 움직이는 몸은 가볍고 빨랐다. 혜진은 정강의 성장을 보며 만족했다. 이제 너에게 특별한 무공을 가르쳐주마. 혜진의 말에 정강은 눈을 빛냈다. 소림 72절기 중 하나다. 백보신권. 백보신권이요? 그렇다. 백보 밖에서 주먹을 날릴 수 있는 무공이다. 내력을 몸 밖으로 내보내 적을 타격하는 권법이다. 정강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주먹이 닿지 않는데도 적을 칠 수 있다니. 그것이 가능한가? 하지만 쉽지 않다. 백보신권은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1보, 그 다음은 2보, 3보. 이런 식으로 거리를 늘려가는 것이다. 100보를 이루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도 젊었을 때 50보까지밖에 이루지 못했다. 혜진의 말에 정강은 각오를 다졌다. 어렵더라도 해낼 것이다. 반드시. 혜진은 나무 한 그루를 정강 앞에 세웠다. 저 나무를 타격하는 것이다. 1보 거리에서 주먹을 뻗어 나무를 흔들어라. 1보는 한 걸음 거리였다. 주먹이 닿지 않는 거리였다. 정강은 자세를 잡았다. 혜진은 백보신권의 구결을 알려주었다. 기침 단전, 력주 궐심, 의동 기발, 형합 신주. 기운을 단전에 모으고 힘을 주먹에 집중하고 뜻으로 기운을 움직이고 형체와 정신을 합치는 것. 정강은 구결을 외우며 이해하려 했다. 혜진은 정강의 몸에 손을 대고 경로를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단전, 명문, 협척, 견정, 곡지, 주먹. 그 경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주었다. 이제 천천히 주먹을 뻗어라. 구결을 외우면서. 정강은 구결을 외웠다. 기침 단전. 단전에 내력을 모았다. 작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력주 권심. 내력을 주먹으로 보내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내력이 제대로 흐르지 않았다.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라. 내력이 흐르는 경로를 떠올려라. 단전, 명문, 협척, 견정, 곡지, 주먹. 정가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내력이 흐르는 것을 느끼려 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전에서 시작된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갔다. 어깨를 지나 팔로 흘렀다. 그리고 주먹으로 모였다. 의동 기발. 뜻을 움직였다. 주먹을 뻗었다. 내력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형합 신주. 다시 시도했다. 하지만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혜진은 말했다. 당연하다.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없다. 백보신권은 어려운 무공이다. 내력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강은 계속 주먹을 뻗었다. 1번, 2번, 10번, 100번. 구결을 외우고 내력을 모으고 주먹을 뻗었다. 하지만 나무는 움직이지 않았다. 정강은 지쳤다. 땀이 흘렀다. 내력이 고갈되는 것이 느껴졌다. 오늘은 이만하자. 내력이 고갈되면 무리가 온다. 혜진의 말에 정강은 주저앉았다.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너는 우직하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혜진의 말에 정강은 힘을 얻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계속하면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정강은 매일 백보신권을 수련했다. 혜진은 매번 구결을 확인해주고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내력의 흐름을 짚어주었다. 직접 시범을 보일 수는 없었지만 혜진의 지도는 완벽했다. 머릿속에 백보신권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정강은 내력을 주먹 끝까지 모으는데 익숙해졌다. 2달이 지났다. 정강은 내력이 흐르는 경로를 완벽히 이해했다. 3달이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형합신주. 정강이 주먹을 뻗자 나무가 흔들렸다. 작았지만 분명히 움직였다. 일보 거리에서 주먹이 닿지 않았는데도 나무가 움직인 것이다. 할아버지, 됐어요! 정강이 소리쳤다. 혜진은 웃었다. 잘했다, 정강아. 드디어 해냈구나. 정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기뻤다. 정말 기뻤다. 3달 동안 매일 반복한 수련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제 2보로 늘려보자. 혜진의 말에 정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정강은 1보, 3보로 거리를 늘려갔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무궁이 느는 것이 느껴졌다.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마을의 약초를 발러갈 때면 혜진과 정강은 함께 갔다. 정강아, 마을 사람들과는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혜진이 말했다. 정강은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우리는 조용히 살아야 한다. 눈에 띄지 않게. 혜진의 목소리에 또 그 어두운 것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더 중요한 말을 꺼냈다. 그리고 정강아, 절대로 잊지 마라. 네가 배운 무공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 안 된다. 특히 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특히 소림의 승려들이 보이면 절대로 무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정강은 할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았다.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엄중한 얼굴이었다. 네, 할아버지. 꼭 기억할게요. 소림 숙녀들 앞에서는 절대 무공을 쓰지 않을게요. 좋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 안전뿐만 아니라 나와 너, 우리 둘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도. 정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할아버지에게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말해주겠지.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겨울이 다시 왔다. 정강은 이제 백보신권을 10보까지 펼칠 수 있었다. 1년 만에 놀라운 성장이었다. 혜진은 정강의 성장에 놀라면서도 걱정했다. 이 아이가 너무 빨리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혜진은 그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은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자. 나무를 패고 약초를 캐고 사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행복이니까. 정강은 눈밭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다. 도끼질 솜씨가 이제 제법이었다. 한 그루를 베는데 반각도 걸리지 않았다. 땀이 흘렀다. 추웠지만 몸을 움직이니 따뜻했다. 할아버지! 정강이 소리쳤다. 오두막에서 혜진이 나왔다. 다 했거나? 네, 오늘은 많이 했어요. 고생했다. 들어가서 따뜻한 차나 마시자. 네. 두 사람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불이 타고 있었다. 따뜻했다. 혜진은 차를 끓였고 정강은 불가에 앉아 손을 녹였다. 정강아. 네, 할아버지. 행복하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강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렇구나. 혜진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슬픈 것이 숨어 있었다. 정강은 그것을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차를 마시며 정강은 생각했다. 자신은 정말 행복했다.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준 할아버지가 있었고 따뜻한 집이 있었고 배고프지 않았고 무공도 배웠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정강은 알지 못했다. 이 행복이 얼마나 갈지, 그리고 이 행복 뒤에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지. 혜진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조용하게. 마치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듯. 과거도, 죄도, 모든 것을.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다. 과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이 아이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이 아이가 상처받을 것이라는 것을. 혜진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리고 창밖의 눈을 바라봤다. 작가의 말. 재미있게 듣고 읽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